있는데요. 이제 오늘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이 저희가 막 평소 때 많이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지속 가능성, 뭐 지속성, 네. 지속성 정도는 예전에 막 그 저희가 오래가는 건전지 막 이런 거 광고할 때 지속성 이런 얘기를 좀 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속 가능성이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 지속 가능성이란 뭐 땡땡땡이다. 지속 가능성이란 뭐뭐뭐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를 적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거든요. 뭐 지속 가능하려면 뭐 돈이 많아야 된다라든지 뭐 체력이 좋아야 된다든지 뭐 정신력이 중요하다든지 뭐 밥을 잘 먹어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슈퍼문님께서 전 지속 가능성이란 일상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그쵸? 일상. 네, 굉장히 어, 평범하고 소소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에 일상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우리의 이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일상을 건강하고 뭔가 잘 보존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가 힘들겠죠. 네. 또 부연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이제 계속 하고 싶다,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맥락에서 쭉 가능해야 된다. 가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른 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속 가능성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정의하시는 지속 가능성. 네, 아나벨 이님께서도 굉장히 의미 깊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속 가능성은 다음 세대에 빚지지 않는 것이다. 맞아요. 다음 세대에 빚지지 않는 것. 음, 제가 이렇게 그 조카들이 있거든요. 조카가 두 명이 있는데, 어, 이제 나이가 아직 굉장히 어려요. 6살, 그리고 2살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음, 코로나 때문에 그 조그만한 그 아기, 한 명은 아이고 이제 한 명은 거의 아기에 가까운데, 이렇게 마스크, 조그만한 그 아기들이 마스크 쓰고 이렇게 막 바깥에 나오고 막 차 타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이렇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할까. 근데 더 좀 안타까운 거는 2살밖에 안 된 막내 조카가 마스크 쓰는 거에 대해서 학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실내에 들어가면은 마스크, 그러니까 집에 오면 마스크 벗고 바깥에 나가면 마스크를 딱 차고 있어요. 굉장히 불편할 텐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걸 알고 학습을 한 거죠. 그래서 아유, 이 어린 우리 꼬마들 조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유, 이 조카들이 나중에 자라나서 뭐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그럴 때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생각해 봤을 때 많이 다르겠다. 많이 이 코로나 같은 걸 저희가 예상 못했던 것처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미박님은 지속 가능성은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다. 네, 그쵸. 맞아요. 우리가 특히 한국 사회가 막 앞만 보고 막 돌진하기에 바쁜 삶을 우리가 살고 있고 너무나 바쁘죠. 너무나 잘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다 보니까 쉴 틈이 없고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저만 해도 네, 늘 거기에 이렇게 붙들려 있으니까는 참 주변을 돌아볼 새가 없는데 주변을 돌아보는 거 너무 중요할 것 같고 수진님께서 오셨는데 네, 지속 가능성은 균형이다. 네, 균형 너무나 중요하죠. 네, 한쪽으로 치우치고 쏠리고 그러면은 뭔가 무너지거나 나중에 뭔가 탈이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참 이게 말은 참 쉬운데 균형 잡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균형을 잘 잡으려면은 기준이 뭔지도 잘 알아야 되고 또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그 마음적인 또는 육체적인 그런 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시간이 이제 되었어요. 그래서 8시 반이 되었는데 오늘의 준비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지속 가능성 이렇게 이제 제목을 지어봤거든요. 오늘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저희가 이제 활동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물론 근데 이제 국제개발 협력 분야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고 또 넓은 분야인데 국제개발 협력을 계속 하면 할수록 저는 이게 하나의 어떤 그런 업종이나 어떤 직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과정, 네, 같이 살아가는 과정 전부가 다 국제개발 협력의 범위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제개발 협력에서 지속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는 저에게는 곧 내 삶이 또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볼 텐데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많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여러분이 의견을 많이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로 이제 그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가볍게 간단하게 이제 알고 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서는 지금 지속 가능함의 시대거든요. 2020년인데 이제 2000년도가 되면서 새로운 밀레니엄이 되면서 전 세계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이제 유엔에서 새천년 개발 목표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이라는 거를 내놓게 됐어요. 그걸 이제 MDG라고 하는데 8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2000년부터 15년 동안 해결하겠다. 그래서 절대 빈곤을 퇴치한다든지 초등교육을 달성한다든지 양성평등을 달성한다든지 이런 주제들을 이제 세우고 열심히 추진을 해왔죠. 그래서 물론 많은 성과를 이루기도 했지만 15년이 어느새 금방 가고 이 MDG 목표했던 15년의 8가지 목표 이루겠다고 한 기간이 이제 다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8가지 목표했던 이슈가 완벽하게 다 완성되고 해결되지 못했죠. 거기에는 또 많은 이유가 있었는데 뭐 자금이 부족한 것도 있고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한 것도 있고 열심히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것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새천년 개발 목표라는 것을 평가해 보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8가지 주제로 15년 동안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부분은 잘 되었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부족했네 이런 것들을 이제 국제기구나 각 나라 정부나 시민사회나 기업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새롭게 더 발전된 그런 목표를 이제 수립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새롭게 등장한 이제 SDG라고 부르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그래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시대예요. 그래서 2030년까지 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전 세계가 같이 노력을 하고 있죠. 결국에 이제 이런 그 새로운 그 15년의 목표가 뭐 다른 이름으로 지어질 수도 있었는데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라는 이름으로 지어지게 된 거는 그 전에 많은 프로젝트나 과제들을 해왔던 거를 평가해 봤을 때 개발에 있어서 지속성이 참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뭔가 균형 있고 지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는 그냥 개발하는 것이 또는 8가지 처음에 세웠던 그런 과제를 달성하는 것만이 이슈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지속 가능하게 할 거냐, 그것을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모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가지고 지금 많은 국제기구와 국제기관 NGO들이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기관에서 아프리카 인사이트에서 하는 활동들도 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카테고리에 이제 하나씩 대입을 해보면 이제 그 큰 프레임 안에 이렇게 다 들어가고 녹아지는 그런 주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은 금방 검색하고 어떤 목록이 있는지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과 함께 이제 저는 특별히 국제개발협력이나 NGO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늘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오늘 이제 2가지 부분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떻게 지속 가능할 거냐, 우리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함께 그 변화를 이루어 가려고 하고 일하고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되는 저희 같으면 이제 아프리카 국가에서 오신 분들이나 아프리카 국가에 사시는 분들이 되겠죠. 그런 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차원에서의 지속 가능성,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NGO나 뭐 사회복지, 이제 국제개발협력 이런 분야에서 이렇게 일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돼요. 저를 포함해서, 저희 동료를 포함해서 굉장히 멋진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많은 세상에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비영리나 시민사회단체 또 국제개발협력 업계에다 몸을 이렇게 담았을 때 나름대로 이제 고민하시고 도전하시고 풀고자 하는 그런 과제나 특별한 동기들이 있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처음부터 아프리카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있었거나 그랬던 건 아니었지만, 이제 거기에 자원활동으로 가서 지내면서 활동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정도 들고 점점 하나씩 이제 눈을 뜨게 되면서 이제 지금은 정말 아프리카에 몰입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참 안타깝게 이제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는 너무나 이렇게 선한 의도와 좋은 목적을 갖고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고 그 삶을 들여다봤을 때 너무나 이렇게 힘들고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이렇게 번아웃이 되어 있거나 너무나 힘든 상황에 또 놓여 있는 분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막 열정이 넘쳐서 내가 이 분야에서 큰 일을 이루어 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분야에 들어와서 일을 하셨다가
한 2년이나 3년 이렇게 지나지 않아서 이제 너무 이렇게 또 그 처음에 가졌던 그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지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분야에서 일 안 할 거야. 다른 분야로 떠날 거야. 이렇게 이런 분야를 이제 떠나겠다 하면서 그만두고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말은 결국 이제 여기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지속 가능하지 못했던 어떤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뭘까를 이제 저도 많이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왜 그분들이 이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떠나는 선택을 했어야만 할까? 물론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분들이 이제 이 분야에 들어선 것에는 다양한 원인이나 계기가 있듯이, 떠나게 된 것도 이제 결국에는 자기가 필요로 했던 그런 니즈, 자기의 expectation, 기대, 이런 것들이 뭔가 실제로 현장에 들어와서 해봤을 때 그러니까 뭔가 맞지가 않았던 거죠. 또는 아니야, 난 뭐,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제 생각으로 어느 정도 알면서 이제 덤벼들었는데, 실제로 좀 해보니까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난이도가 너무 높거나, 어, 자기가 견디지를 못하거나, 그런 상황이 이제 왔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이런 우리의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거, NGO 업계나 비영리 분야에서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거. 물론 이것은 뭐 NGO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적용될 수 있는 일인데요. 결국 이제 조직 문화가 이제 큰 영향을 미치죠. 특히 이제 조직 문화 중에 우리의 그런 힘과 의지와 그 동기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그런 조직 문화가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좀 굉장히 이제 좀 수직적인 그런 조직 문화인 경우에 이제 탑다운 식으로 이제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고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수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 물론 당연히 조직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좀 경직된 조직 문화, 이렇게 뭔가 잘못되었지만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가 없고, 비판을 하거나 토론을 할 수 없고, 의견을 제시할 수 없고, 어, 근데 이제 의외로 이렇게 그 비영리 분야에서도 이런 굉장히 수직적인 조직 문화들이 아직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어, 이제 계속 흔히 말하는 뭐 라떼는 있잖아요. 라떼는 어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국제개발협력 포함해서 한국에서 사실은 이런 분야, 특히 국제개발협력 분야는 아직 이렇게 역사가 아주 오래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뭐 예를 들어 코이카와 같은 기관이 생긴 게 이제 1990년대 초반이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30년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또 굉장히 ODA도 늘어나고 압축적으로 많이 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뭐 한국 사회가 계속 이제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압축 성장 속에서 이루어졌던 빠른 변화, 또 새롭게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기존에 이제 활동하시던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해와 접근 방식과, 또 그때 이렇게 만들어 오면서 하셨어야 됐던 그런 상황과, 지금 새롭게 이제 이런 분야에 합류하고 같이 이제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갈등, 그리고 이해의 차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좀 수직적인 문화를 바꾸고 수평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그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들을 저나 이제 특히 이제 젊은 활동가분들은 이제 많이 하실 거라고 믿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아프리카 인사이트에서는 제가 대표 역할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원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그런 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노력
저희가 이제 조직 안에서 닉네임을 쓰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 뭐 이렇게 뭐 저를 이제 뭐 대표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사무국장님, 뭐 사업본부장님 뭐 이런 식으로 직함을 쓰면은 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격식은 생길지 모르겠지만 좀 딱딱해지고 이렇게 그 사람과 저 사이에 또 직함이 있는 사람과 직함이 없는 사이에 어떤 계급이랄까요? 그런 것도 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이제 닉네임을 정해서 이제 닉네임으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닉네임을 기린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기린이라고 부르고 있고 기린님도 아니고 그냥 기린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처음에 오신 분들은 이걸 좀 어색해 하거든요. 기린이라고 어떻게 부르지? 근데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익숙해지셔가지고 오히려 이제 뭐 다른 호칭으로 부르게끔 말씀을 드리면 더 그걸 어색해하고 막 잘 못하는 그런 것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 닉네임을 지어야 되는데 그냥 본명을 그대로 닉네임으로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그냥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거의 약간 영어에서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또 그런 경우에도 또 난처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나중에는 이렇게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방법적인 차원에서의 장치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좀 정말 뭐 아니면 아니다, 뭐 싫으면 싫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게끔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조직 문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걸 이제 계속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목적에 따라서 사실은 장치들은 다양하게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우리 기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바꿔나가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닉네임을 부르는 것 말고도 사실은 결국에는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피드백을 하는 세션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하잖아요.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저희는 매주 월요일, 금요일마다 이제 캐치업이라는 이름의 이제 캐치업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두가 한 번씩 이제 발언 기회를 가지면서 본인의 이제 한 주의 계획이라든지 주말을 어떻게 보냈는지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금요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왔고 무슨 어려움이 있었고 뭐가 잘 됐고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누면서 피드백하는 시간들 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외부자인 전문 코칭 자격이 있는 코치님을 저희가 초대를 해서 이제 코칭을 받아요. 이 코칭을 혹시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코칭을 통해서 이제 뭔가 이제 저희끼리 구성원끼리 이야기를 할 때와는 다르게 좀 제3자적인 시각 그리고 좀 더 객관적인 중재자가 있다 보니까 이제 평소 때 우리가 쉽게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그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직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잘 소통하고 있을까요?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뭔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또 사실은 이런 부분에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거나 어떤 소통 방식을 더 선호하거나 선호하지 않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보면서 저 사람은 또 저 사람 끊어졌어요? 여러분 혹시 들리시나요? 잠깐 끊어진 것 같은데 혹시 들리시면 댓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이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닉네임 하는 거, 그다음에 월요일, 금요일 캐치업 하는 거,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코칭하는 거, 그런 거 말씀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네, 1월이나 7월에 꼭 워크숍을 갑니다. 워크숍이라고 안 하고 이제 플레이숍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꼭 리프레시를 하려고
노력하고 이제 6개월 단위로 이제 앞으로 계획을 바라보고 또 이제 뒤에 돌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는 그런 리플렉션 하는 시간들 꼭 가지려고 하고 또 문화의 날이라고 있어요. 문화의 날이라고 해서 이제 3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만들어 두는 이유는 이제 계속 우리가 그 일이 아니라 좀 더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고 소통하고 뭔가 풀 수 있는 릴렉스 할 수 있는 이제 그게 막 예전처럼 막 회식을 하면서 막 술을 마셔라 막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러한 장치들을 이제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치들이 있지만 뭐 무조건 이것은 뭐 필수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뭔가 이유가 있거나 사유가 있거나 그러면 또 익스큐즈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조직 안에서 좀 우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NGO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외부에서 그 비영리 단체나 NGO, 사회복지, 국제개발 협력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 사회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기대 이런 것들도 그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때로는 많은 장벽이 되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하잖아요. 아, 참 좋은 일 하시네요. 라고 얘기를 하고, 뭐, 월급은 받으세요. 이런 얘기 하시고, 뭐, 이런 걱정들을 이제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 월급 받으면서 하고 있고, 우리도 다 열심히 공부했고, 전문성이 많이 필요한 영역이고, 직업의 영역이고, 이게 그냥 단지 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한 어떤 선망의 눈빛과 동시에 또 다른 면에서는 NGO에서 일하는 사람은 엄청 도덕적으로 청렴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헌신되고 착하고 이러한 굉장히 높은 윤리적 기준이 요청이 돼요. 물론 실제로 그렇게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되는 그런 업종이 맞죠. 다른 영역도 그렇겠지만 더욱 그런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외부의 높은 기대가 또는 내부에서 요청되는 높은 기대가 너무 우리를 이렇게 목을 조르는 것 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은 저희도 막 예를 들어 플렉스 한다고 하잖아요. 막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좀 행아웃도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은 소비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너무 이런 부분들을 이제 까다롭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결국 또 그런 것에는 어, 후원금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그런 성격이 있다 보니까 아니 내가 낸 후원금으로 저렇게 비싼 거를 산단 말이야. 이러한 또 일종의 어, 경계심 같은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NGO에서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아직 NGO 분야의 전반적인 그런 봉급 수준이 높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NGO에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NGO 활동가가 사실은 집안이 엄청 부자이실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다른 수입원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소비를 하거나 어떤 걸 하는 것들이 꼭 기관에서 나온 비용이나 그런 후원금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제 경제적인 부분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라 하나의 이제 예시를 들었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항상 막 겸손하고 이렇게 막 험불하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요청이 되다 보니까 뭐랄까
장벽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분야에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적정하고 좋은 수준의 보수라든지 또 전문성의 인정이라든지 헌신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또 조직 안에서도 그런 문화가 필요한데 특히 이제 그 NGO 중에서 이 제너레이션이 이렇게 넓게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시니어 분도 있고 중년의 그런 실무자 분도 있고 사회 초년생인 분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또 이런 일 자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그럼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NGO에게 주어지는 이런 높은 기대치를 좀 바꿔 나갈 수 있을까? 지금 말씀드렸던 다양한 그런 이슈에 대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이제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이제 활동가 분들이나 인턴 분들이나 이제 아인의 그런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시면은 이제 그런 분들의 스토리를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해서 계속 이제 소개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 또 이런 관심을 가진 사람도 NGO에 와서 일을 하고 활동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조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경제적인 부분, 보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보다 전체적으로 NGO 업계, 국제교회 업계는 보수가 많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 많은 비용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돈을 많이 받지가 아니라 저 정도 받는 게 너무 당연해 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많은 기관의 대표자분들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시민들이나 이제 전반적인 우리 사회가 NGO 활동가들에게 갖고 있는 그런 인지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들이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아프리카 인사이트가 아직 넉넉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충분하게 사실은 저는 제가 기대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보수를 들이지 못하고 있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제가 늘 생각하는 거 만약에 후원금을 통해서 또는 다른 지원금이나 수익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재정 건전성이 더 올라가게 되면 제일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것은 구성원분들의 급여 수준을 올려드리는 거.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최저임금 수준에서 이렇게 빠듯하게가 아니라 그 비용을 갖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소비도 하시고 베풀 것이 있으면 베풀 수 있게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구조나 이런 세팅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후원자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잘 설득시키고 공감하게끔 해서 내 후원금은 절대 인건비로 쓸 수 없어요가 아니라 여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지속 가능해야 그 조직도 지속 가능하고 그 조직이 일으키는 변화도 지속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후원자분들이 오히려 내 돈은 다른 것보다 구성원들의 인건비에 먼저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듣고 계신가요? 제가 너무 재미없는 이야기를 해서 오늘 다 집에 가신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이런 것과 함께 이제 결국에는 사실은 지금 조직 문화나 외부의 인식이나 경제적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 드렸지만 제가 NGO에 있는 사람들 다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외부적인 요건들이 바뀌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서는 우리 NGO 활동가들이나 NGO 시민사회 조직에 있는 분들 스스로의 자기 성찰, 그것이 꼭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의 지속 가능성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지 라고 봤을 때, 여러분 만약에 엄청나게 급여도 많이 주고 근무 환경도 좋고 뭐 워라밸도 잘 맞고 수평적인 문화가 있고 사회적인 인식도 좋고 그런 세팅이 다 갖춰진다면 당연히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어떤 객관적인 조건이 좋은 업종이나 좋은 분야를 한번 바라봅시다. 그런 분야에 문제가 없나요? 많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막 예를 들면 뭐 화려해 보이는,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연예인의 삶, 이게 그냥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막 인기도 많이 받고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유명세를 얻을 것 같고, 근데 또 그런 데서도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 계속 이런 어떤 그런 성찰,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 같은데, 특별히 이런 국제개발협력이나 NGO는 타인의 삶에 개입하고 공동체에도 우리가 참여하고 세상을 바꾸고 메시지를 던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계속 이제 자기 성찰이 많이 필요한데, 뭔가 이렇게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어떤 동기로 하는지, 내가 어떤 환경이면, 어떤 것들이 갖춰지면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과, 또 스스로의 고민도 그렇지만 동료들하고의 그런 성찰의 시간이 있지 못하면 이게 주객이 전도될 때도 많고 어, 뭔가 이제 객관화도 잘 되지가 않고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사람인지에 대한 정리나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 겉으로 말하고 있는 멋진 목표와 내가 속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들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막 쉽게 엄청난 성찰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막 엄청난 의식 수준과 막 자애로운 마음과 성인 군자처럼 되기는 힘들더라도 어, 이런 건강한 성찰을 하는 문화들이 많이 일어난다면 조금 더 단단하게 이 분야에서 어, 자리를 지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저는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객관적인 환경의 변화와 동시에 이런 자기 성찰이 따라오는 이런 노력들이, 그래서 특별히 NGO 뭐 2.0, 3.0, 4.0 이렇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 국제개발이나 NGO의 트렌드도 계속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요즘에는 사회적 기업 이런 키워드들이 몇 년 전부터 훨씬 엄청나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러니까 비영리도 많은 혁신이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하고, 과거의 방식과 같은 비영리 활동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많은 호응이나 공감을 못 끌어내고 있는 그런 계속 시대적인 변화가 있는 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하게 비영리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댓글을 조금 잠깐 볼까요? 오늘은 아마 제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잘 들린다고 피드백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신혜정, 네, 님도
멋져요라고 해서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나조님 좋은 일 하시네요. 또 감사하고요. 스와일리 네이션, 네, I love you, Steve. 네, 감사합니다. 사랑을 표현해 주셔서. 그리고 지미방님도 잘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인희장님도 잘 듣고 있습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들으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내부에 대한 지속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파트너들, 협력하시는 그 분들의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국제개발 협력의 주로 현장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에서 만나는 그 분들 있을 수 있겠는데 이 얘기도 사실은 뭐 깊이 하자고 치면 정말 뭐 밤을 새고 막 엄청나게 얘기를 해야겠지만 결국에는 왜 지속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집중을 일단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사람보다는 어떤 물리적인 거 또는 물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좀 많이 집중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키운다, 사람을 만든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 시설들, 물질들 이런 것들에 이제 많이 집중을 하고 투자를 해왔었는데 또 많은 경우에 그렇게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들었던 그 외형 물질들이 뭔가 제대로 사용이 되지 않는다거나 낭비가 된다거나 파괴가 된다거나 고장이 난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예쁘고 멋져 보였는데 지속 가능성이 없어지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봐왔죠. 예를 들면 가장 흔한 예를 들어 뭐 우물을 파줬는데 우물이 이제 얼마 뒤에 막혀서 그걸 고치지 못해서 지속 가능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라든지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어, 내부 이제 예를 들어 아프리카 국가라고 하면 그 나라 내부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출발이나 접근이 아니라 바깥에서 바라보고 들어가는 외부적인 접근, 외부에서 많은 힘과 권한과 결정을 가지고 가져갔던 그 접근, 그것이 또 많은 문제와 부작용과 현지 토양에 맞지 않는 그런 해법들을 강요하거나 또는 강요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하게 소통이 되지 않아서 그 외부적인 솔루션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았던 그런 경우들을 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비슷하게 이제 뭔가 이것은 약간 오너십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주어지다 보니까 스스로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다. 우리가 풀 수 있다. 약간 이런 오너십, 주인의식이 생기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늘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결과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역시 아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물질적인 접근, 외부적인 접근, 그리고 거기에서는 어떤 명확한 결과가 나와줘야 되다 보니까 이 결과를 이루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때로는 과정이 때로는이 아니라 너무 많이 과정이 무시가 됐어요. 네.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어째도 상관없어. 과정은 좀 건너뛰어도 돼. 과정은 조금 편법을 써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 과정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았던 것들이 탈이 나서 어, 결과는 굉장히 좋아 보였을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성이 없어지는 저는 이런 것들을 국제개발협력 분야나 이런 NGO 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사람 중심으로,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것보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사람을 어떻게 하면 어, 지지하고 응원하고 네, 친구가 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 집중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제일 많이 고민을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그걸 할 때 그 내부 사람들, 그 현장 사람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진짜 그게 하고 싶은지, 우리가 하자고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안 하자고 했는데도 진짜 하고 싶은 건지, 마을 사람들끼리만 한다면 그걸 어떻게 하고 싶은지, 뭐 이런 것들, 그 내부가 원하는 것이 진짜 무엇이냐. 어, 그래서 정말 이거는 우리의 문제야. 우리가 할 수 있어. 이렇게 거기서 뭔가 발현이 되는. 그리고 그런 걸 할 때 조금 느리고 조금 작은 규모로 가더라도 조금 결과물이 늦게 나오더라도 아니면 작게 나오더라도 그 과정 자체에서 생겨나는 영향과 관계와 만들어지는 그런 생태 그런 것들을 집중하는 그런 방식으로 국제개발 협력을 할 수는 없을까? 그렇다면은 임팩트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특히 정량적인 임팩트에서는 부족한 것이 있고 빠르게 성과가 안 날진 모르겠지만 씨앗을 심는 것처럼 정성적인 부분이나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힘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아프리카 인사이트는 굉장히 특이하게 국제 이제 사실 개발이라는 단어를 제가 잘 안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 협력, 국제 애드보커시 NGO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보통은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이렇게 모금 광고를 해서 많이 후원을 받아가지고 해외를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 게 보통 이제 국제개발협력 NGO의 활동이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인사이트의 대부분의 활동은 오히려 현장이 아니라 한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아프리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전달하고 인식을 확대하고 또 한국에서 일어나는 차별이나 뭐 이런 잘못된 편견이나 비하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거기에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뭐 캠페인을 하거나 그런 세미나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고 이제 현장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한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프리카 예스 프로젝트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프리카 예스 프로젝트도 100% 완벽한 모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아까 고민했던 사람 중심, 내부 중심, 그러니까 현장 중심, 그리고 가정 중심 이런 키워드들을 구현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 또한 과정 중심의 접근 방식인 거죠. 이렇게 해보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임팩트까지 잘 연결되면 너무너무 좋겠으나 또 반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일단은 임팩트를 내면 과정을 다시 잘 정리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임팩트나 결과 중심의 모델들이 이미 너무 현장을 많이 망쳐놓은 것들, 오염시켜놓은 것들을 보고 거기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던지라 일단은 과정 중심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저희가 젊은 청년 사회적 기업가를 뽑아서 그분들에게
케냐에 있는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 비즈니스를 성공하신 분, 또 사회적 그 기업가, 창업하셔서 성공하신 분, 뭐 분야별 전문가 이런 분들이 와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가만히 있는데 어, 저희가 다가가서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가 있어요. 한번 창업을 해보시지 않겠어요? 이게 아니라 이미 케냐에서 자생적으로 뭔가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뭔가 사회 공헌을 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비즈니스를 시작하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너십이나 리더십이 분명히 먼저 그들에게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많은 기관에서 일단은 한국이나 또는 그 외부 기관이 많은 파워와 보통은 어쨌든 그 재정적인 거나 또는 그 나라의 디렉터로 파견되는 분이 그 나라 출신인 분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다가 점점 현지 리더십을 길러내어서 나중에 이제 그분들에게 리더십을 이양한다 이런 목표를 이제 세우고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리더십 이양이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만 잘 이양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은 모델이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처음부터 오너십이나 리더십의 씨앗이 있는 것들을 더 이렇게 힘을 실어드리는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생적으로 시작한 프로젝트. 근데 다양한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자선 사업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자선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후원을 받아서 뭔가 계속 돌아가야 되는 모델. 물론 이것도 정확한 후원처가 있고 수입이 계속 들어온다면 지속 가능할 수 있겠으나 늘 이제 제공해야 되는 것에 비해서 서포트는 늘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 사회적 기업 모델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지속성, 경제적 지속성을 이제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지속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스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는 완전히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약한 거의 이제 비영리 모델에 더 가까운 그렇지만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계시는 분들도 포함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소수지만 그렇지만 이제 메이저한 그룹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평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람을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아프리카 국가에 있어서는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것도 나라마다 다르죠.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 부패한 지도자, 기성세대 그런 부분이 정치적인 부패 이런 것들이 또 잠깐 끊어졌었죠. 제가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혼자 멈춰 있으면 여러분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저희는 청년이라는 키워드에 집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단지 물리적인 이게 계속 끊어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혹시 들리시나요? 여러분 들리시죠? 제가 뭐 이게 좀 약간 끊어졌다 말았다 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잘 들리세요? 답을 좀 해주시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년에다 집중을 했는데 그 청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뭐 30세 미만 이런 것보다도 결국에는 이제 청년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국가에서 제일 필요한 것들은 도전 정신,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업가 정신, 주인의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내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게 이제 그냥 의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요즘 그 만나는 젊은 아프리카 청년분들은 너무 진취적이고 생각도 열려 있고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이 많이 갖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라를 그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창업을 하고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발전해서 나중에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돼야지. 우리나라가 진짜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애정과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런 청년분들이 많이 자라나고 능력 있고 정신과 마인드셋이 좋은 그런 분들이 나중에 아프리카 국가의 리더, 지도자가 되고 장관이 되고 고위직에 올라가면 훨씬 더 청렴하고 자신의 나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결국엔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특히 저희가 많이 이야기하는 우분투 정신 아프리카 지역에서 표현은 조금씩 다를지 모르겠지만 많은 곳에 갔을 때 공동체를 중요시하고 인간을 존중하는 그런 어떤 정신들 그래서 이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같이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예스 프로젝트와 같은 뭐 기업가 정신과 비즈니스 스킬을 훈련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졸업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동창회나 하나의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그런 도전 정신이나 사회를 생각하는 마음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고민을 해나가면서 서로 도와나가면은 아프리카도 훨씬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갖고 이제 저희가 예스 프로젝트를 계속 하고 있고 또 이런 모든 일을 할 때 한국과 케냐의 파트너십에서 저희가 갑의 역할을 하면서 뭐 모든 권력을 쥐고 케냐에 있는 팀원이나 케냐에 있는 구성원분들을 저희가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케냐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케냐 팀, 케냐 리더, 케냐 구성원들이 더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리더십을 갖고 풀어나가실 수 있게끔 그래서 프로그램도 최근에 이제 저희가 케냐에서 하는 예스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제 한국과 케냐 양쪽이 프로그램을 공동 소유하는 그런 이제 문서에 사인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가 누구한테 속한 게 아니라 둘 다 오너십이 있는 거죠. 약간 공동 대표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저희는 국제개발협력에서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을 한번 이루어 보기 위해서 조직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또 현지 파트너십과도 또 사업을 할 때도 이런 방향에 대한 고민 또 이런 거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지금 계속 접근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아마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분명히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재성님께서 오셔서 좋은 이야기 잘 듣고 있는 중이에요. 재밌어요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수진님께서 네, 공감합니다. 네, 제가 경험한 상황에서도 국제개발협력 분야는 아니지만 계속 사람들의 기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외부 사람들에게 성과를 보여주는데 치중하게 되고 내부적으로는 잘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결과만이 아닌 좋은 과정으로 또 외부 사람들의 기부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질문 겸 경험을 이제 나눠주셨는데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행한 그런 것 중에 좀 성공적이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좋은 사례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 과정의 중요함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사회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결과나 이 성취에 되게 집중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특히 한국 사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뭐 과정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네 대박 터트리면은 멋있다고 생각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 그런 시민 의식이나 그런 인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가 느끼는 세상은 메저리티한 사람들은 보여지는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이거 다시 또 교육 문제랑 연결이 되게 되고 사회 분위기와 연결이 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겠죠.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꼭 국제개발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 압축 성장 뭐 이러면서 막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래도 많이 발전했는데 그럼 다음은 뭐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한국은 정말 어떤 사회를 만들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런 건강한 담론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시민사회가 그런 데서 더 목소리를 높이고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지미방님, 네, 잘 안 끊기고 들린다고 답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나주님, 네, 또 피드백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내장님, 네, 잘 들린다고 해주셨고요. 또 네, 슈퍼문님, 네, 네라고 이렇게 짧지만 강한 공감을 해주셨고 네, 완벽한 곳 없음이라는 걸 통해서 가지고 계시는 많은 경험과 약간은 이제 해탈한 완벽한 건 없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나 다 문제는 있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 약간 우픈 현실을 짚어주고 계신 게 아닌가. 네. 그쵸. 네, 완벽한 곳이 없는데 하루하루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이런 마음들을 이제 쓰고 노력을 하면 저는 나아진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런 분야나 이런 기관에서 일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스스로 제일 많이 경계하는 부분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은 쉽지만 실천하는 건 너무 어렵고 또 실천하는 것은 쉽지만 그걸 꾸준하게 한결같이 실천하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저도 때때마다 저의 한계와 어려움을 이제 느끼는데 그래도 능력이 닿는 범위 안에서는 이제 계속 힘차게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서 이런 거를 대놓고 광고하고 1시간짜리 녹화를 넘는 녹화를 퍼블릭하게 남겨놓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다짐인 것이죠. 다짐이고 선언이고 여러분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잘해서 진짜 지속 가능한 단체라서 우리는 완벽해서 저희는 이렇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하면은 더 같이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요? 진짜 지속 가능성이란 뭐고 우리 그거 같이 고민해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아프리카 인사이트가 이렇게 유튜브로 라이브를 하는 것이 소통을 하기 위한 건데요. 여러분 매 눈으로 날카롭게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또 쓴소리도 해주시고 이렇게 또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뭐 저희가 큰 조직은 아니지만 뭐 대표자가 나와서 라이브 방송을 해요. 누구나 들어와서 댓글을 남기고 물어볼 수 있어요. 사실 굉장히 리스키할 수 있거든요. 나한테 공격이 오면 어떡하지? 막 내가 답을 못하는 질문이 있으면 막 모른 척 해야 되나? 근데 이제 두려울 수도 있지만 이제 배운다는 자세로, 네, 소통한다는 자세로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것이니까요. 계속 이 이야기들에 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피드백도 남겨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단체가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시간을 이제 딱 맞췄어요.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혹시 궁금한 게 없으시다면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영화 블랙팬서의 주인공이었던 체드윅 보스만이라는 배우가 안타깝게 얼마 전에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또 블랙팬서라는 영화의 내용, 캐릭터, 또 와칸다 이런 왕국 이런 내용들이 많은 흑인 분들, 또 아프리칸 아메리칸 분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또 추모에 물론 또 흑인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추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식을 이제 듣고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또 저는 오늘의 주제인 지속 가능성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체드윅 보스만 배우의 명복을 빌고 좀 추모를 하고 싶었고요. 여러분들 이제 각자 계시는 자리가 다를 텐데 뭐랄까 하여튼 저는 이렇게 아프리카 인사이트를 통해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좀 더 지속 가능하게 하루하루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아프리카 인사이트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또 내 자신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이런 일을 오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네, 또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